안녕하세요. 김은찬입니다. 지금 방학 동안에 지금 수원에 있는 집에 올라와서 지금 여기에서 그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탈리아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탈리아 문학을 전공하고 나중에 이제 umberto eco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기와학을 조금 공부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여러 작품들을 조금 번역하고 소개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군주론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저로서는 사실은 정치학을 전공한 것은 아닙니다. 문학을 전공했고, 문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이제 이 정치학 저술을 번역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마키아벨리가 활동하던 그 무렵에, 말하자면 르네상스 시대의 그 지성인들의 경우는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마키아벨리도 그랬고요. 단지 정치학에 관한 저술뿐만 아니라 역사에 관한 저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희곡까지도 쓰고 또 다른 여러 저술을 남겨 보면은 아마 르네상스 시대의 이러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쫓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제가 군주론을 어줍잖게 번역한 것에 대한 하나의 정당화로 내세운다면은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러한 그 고전 저술에 접근하는 것이 좋은 그 기회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제 소개는 이 정도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바로 그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는 일단 제목을 조금 거창하게 잡아봤습니다. 마키아벨리, 피렌체, 이탈리아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당시의 피렌체, 이탈리아의 상황하고 아주 밀접하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군주론 전체를 그 내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하고 같이 그 연관해서 살펴보기에는 피렌체나 이탈리아의 상황을 같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키아벨리, 피렌체, 이탈리아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마키아벨리의 모습은 뭐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이 오른쪽에는 마키아벨리의 무덤인데요. 피렌체 그 산타크로체 성당, 바로 여기에 보면 피렌체 출신의 유명한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에 묻혀져 있는 그 곳인데요. 여기에 그 마키아벨리의 무덤이 이렇게 호화롭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덤이 제작이 된 것은 1787년입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사망한 해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말하자면 새로운 묘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타크루체 성당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이 위대한 인물들의 경우는 이렇게 그 화려한 무덤을 그 제작해서 이렇게 그들의 영광을 기리는 그런 그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 연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마키아벨리 그 개인의 연보뿐만 아니라 그 주변적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렌체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연보까지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 봤습니다. 마키아벨리가 태어난 것은 1469년입니다. 그 피렌체에서 출생을 했고요. 피렌체에서 아주 유명한 가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좀 어느 정도의 그 학식을 갖춘 그런 그 가문 출신입니다. 마키아벨리가 태어나고 나서 그 마키아벨리의 삶에 있어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1492년에 그 당시 그 피렌체를 이끌어가고 있던 메디치 가문의 위대한 자 로렌조가 이때 사망하게 됩니다. 사실 1492년이라는 해는 유럽에서 보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해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관련해서 보자면 그 스페인 왕국이 이때 처음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고, 또 스페인 왕국이 탄생하면서 그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마지막 그 이슬람 세력인 그라나다가 이렇게 그 함락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해인데요. 바로 이때 그 메디치 가문의 그 위대한 자 로렌조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교황으로 알렉산드르 6세 교황이 이렇게 선출이 되는데요.
이 스페인 왕국이 탄생하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알렉산드르 6세가 스페인 출신입니다. 스페인 출신이고 이분이 이제 그 교황으로 재직을 하면서 바로 마키아벨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제사레 보르지아가 바로 그 이 알렉산드르 6세의 아들이죠.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94년에 이 메디치 가문이 이제 추방되게 되는데요. 이 메디치 가문이 추방되게 되는 그 과정은 뭐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당시 피렌체에서 그 사보나롤라가 설교를 통해서 피렌체 시민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그 당시 피렌체 사람들의 그 어떤 타락한 생활 혹은 부패한 생활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보나롤라가 메디치 가문과 약간 그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이 사보나롤라의 그런 그 설교에 피렌체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메디치 가문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치 가문이 쫓겨나면서 피렌체에서는 공화정 상태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화정 상태로 운영되면서 마키아벨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게 되는데요. 바로 1498년에 이 피렌체 공화국의 제2서기국 서기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 일부에서는 뭐 서기장 혹은 서기관 그런 용어로도 쓰고 있는데 뭐 구태여 뭐 서기장까지 이렇게 쓸 필요는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저로서는 서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서기 보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뭐 하나의 장이라든지 뭐 그 정도로 거창한 그 관직은 아니라고 저로서는 생각합니다. 제1서기국이 있었는데요. 제1서기국하고 제2서기국은 그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업무상에 있어서는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고 이제 서로 중복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 마키아벨리로서는 여기에서 주로 외교 업무를 많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났던 여러 인물들 중에 제사레 보르지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제사레 보르지아는 3번 만나게 됩니다. 1502년에 그 6월 달에 이렇게 우르비노에서 처음 만났고요. 우르비노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피렌체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그 아펜니노 산맥 너머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마을이고요. 굉장히 그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그 10월부터 12월 말까지 거의 한 3개월에 걸쳐서 이물라하고 세니갈리아에서 제사레 보르지아하고 같이 거의 생활하다시피 이렇게 되고 그때 이제 그 제사레 보르지아의 모든 행태를 옆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03년에 이때는 이제 그 제사레 보르지아의 아버지인 알렉산드르 6세가 사망하고 제사레 보르지아도 이제 힘이 거의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몰라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때 이제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마키아벨리의 커다란 사건 중에 하나는 1512년에 메디치 가문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에 공화정 상태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추방당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일종의 정치 보복을 당하게 되는데요. 마키아벨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황 알렉산드르 6세하고 제사레 보르지아의 모습인데요. 그 이탈리아 이름으로 하면은 제사레 보르지아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성으로 부르는데요. 그 스페인어 성은 모르하입니다. 모르하인데 뭐 공식적으로 보면 그 알렉산드르 6세의 아들은 아니죠. 공식적으로는 조카라고 합니다. 뭐 교황이 아들을 낳으면 그 당시로서는 문제가 되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런 뭐랄까요, 이상한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지금 영어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네포티즘인데요. 그걸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조카주의입니다. 이태리 말로 니포테에 해당이 되는데요. 공식적으로 아들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조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뭐 진짜 아들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그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이제 그걸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조카가 공식적으로는 조카입니다만 이 조카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족벌주의를 가리켜서 소위 말하는 조카주의, 그 네포티즘이라는 그러한 용어로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마키아벨리가 공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나중에 감옥에도 이렇게 가게 되고 뭐 그 고문도 당하고 되는데요.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계기가 되는 게 그 당시 이제 메디치 가문 출신의 그 교황이 선출하게 되게 되는데요. 레오 10세입니다. 그러니까 1513년에 이제 교황으로 선출되면서 이 레오 10세가 누구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대한 자 로렌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제 가문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첫째 아들은 조금 무능한 편이었고 이 둘째 아들이 바로 레오 10세로 이렇게 선출이 되게 되고 이 레오 10세가 교황으로 선출되면서 일종의 사면을 통해서 마키아벨리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예, 감옥에서 풀려납니다만 예, 이제 공직에서는 나갈 수 없고 나중에 마키아벨리 집안의 아버지가 조그마한 소유주를 갖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 산타안드레아인 베르쿠시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줄여서 산타안드레아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피렌체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뭐 지금 현재로 보면 산타안드레아 인 베르쿠시나 여기에는 마을 주민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이제 마키아벨리가 은가면서 집필 활동에 몰두했고 군주론도 이때 탄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키아벨리로서는 다시 공직에 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특히 이제 메디치 가문에게 조금 잘 보려고 여러모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메디치 가문하고도 사이가 좋아질 무렵이 되는데 그때 또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1527년입니다. 이때 또 이탈리아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가장 큰 것이 5월 6일 날 사코디 로마라고 하는데요. 로마 약탈이 벌어집니다. 이건 그 당시 이제 이미 뭐랄까요, 종교 개혁으로 새로운 개신교도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특히 게르만 쪽에서 마르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을 따르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용병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용병들 중에 일부가 그 당시 교황과 황제 사이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그 용병들이 로마로 들어오게 되고 뭐 교황 입장에서는 뭐 도망가기도 하고 그때 많이 들어왔던 게르만 용병들이 개신교도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어쨌든 이들이 와서 로마를 그냥 그야말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야말로 파괴적인 작업들을 많이 벌였는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해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메디치 가문이 다시 피렌체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당시 교황이었던 교황이 메디치 가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피렌체에서 다시 이렇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치 가문이 쫓겨나면서 이제 공화정이 피렌체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마키아벨리로서는 다시 이제 공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약간의 희망도 가질 수 있는데 그 안에 메디치 가문하고 가까워졌던 것을 또 빌미로 삼아가지고 공직에도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제 화병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 마키아벨리가 이 병상에 누워서 병상에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죽게 되고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제 바로 앞에서 보았던 산타크루츠의 성당에 매장이 됩니다만 그때는 이제 병가운데 매장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1787년에 영묘를 만들어서 좋은 묘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묻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분열과 쇠퇴 이거 뭐 길게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깁니다만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물론 이제 동쪽 로마는 남아 있습니다만 서쪽 로마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5세기에 망한 이후에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는 하나의 통일적인 국가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소 국가들로 이렇게 분열된 상태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특히 이제 좌파 이론가들이 많이 제시합니다만, 로마의 교황청이 존재함으로써 이 교황청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밑에 말하자면 이탈리아 반도에 하나의 강력한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고전적으로 많이 나오는 용어이죠. 라틴어로 디비데 et impera입니다. 그러면 분할해서 통치하는 그런 방식의 교황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하나의 통일적인 국가가 나타나지 않고 조그마한 나라들도 물론 이제 조금 큰 나라도 있습니다만 도시다리의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돼서 또 분열된 나라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싸운 데다가 또 각 나라마다 자기 내분에 또 휩싸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당파 싸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피렌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피렌체에서는요, 르네상스 시작될 무렵에는 피렌체에서는 일종의 꼬무네라고 이제 이태리어를 하는데요. 지금 현대 이탈리아에서 꼬무네는 최소의 지방자치단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꼬무레라고 봤을 때는 뭐 자치도시로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일종의 도시국가라고 보면 좋습니다. 이 도시국가인데 이 도시국가의 그 시민들이 자기 대표자를 선출해서 운영하는 공화정 체제입니다. 그래서 피렌체 공화국이라는 용어로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분열되어 있던 그 피렌체, 피렌체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꽃의 도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피렌체라는 그 도시의 이름 자체가 피오레라는, 즉 꽃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이 피렌체 옆에 보면 피에솔레라는 그 언덕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피렌체가 그 출발이 되는 그 근원이 되는 도시의 출발지라고 많이 얘기되는데 거기에 뭐 꽃이 많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꽃이라는 그 어원에서 나와서 피렌체가 형성이 되었고요. 이 피렌체 출신의 마키아벨리가 바로 그 피렌체의 르네상스와 함께 그 새로운 근대를 이끌어가는데 그 근대의 길목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피렌체의 경우 또 피렌체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피렌체도 이러한 그 당파 싸움에서 많은 그 희생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겔피하고 기벨리니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제 번역본에서는 영어식으로 해서 뭐 겔프, 기벨린으로 나오는데요. 그 이탈리아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교황파, 황제파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뭐 교황, 황제로 해가지고 두 세력이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요인들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서로 다양하게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내부적인 당파 싸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그 혼란한 상황에 대해서 마키아벨리뿐만 아니라 마키아벨리의 그 뭐랄까요 고향 선배라고 볼 수 있는 단테도 그랬고 또 페트라르카도 그렇습니다. 이 페트라르카의 식구는 그 마키아벨리가 마지막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여러 지성인들이 이탈리아가 그렇게 쪼개져 있고 또 여러 도시들로 나뉘어 있고 분할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그런 그 비판, 호소, 한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마키아벨리도 물론 이 단테나 페트라르카 이러한 관념들을 굉장히 많이 이어받고 있고요. 이렇게 그 이탈리아가 서로 분열돼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렇게 뭐 학생들하고 강의하면서 얘기를 합니다만 집안 싸움을 하면은 가장 좋아하는 건 이웃집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활동하던 그 무렵 16세기부터 스페인이라든지 스페인이 이때 이제 그 통일된 그 스페인 왕국이 나오면서 이제 막강해지기 시작하죠.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나중에는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들의 나라가 이탈리아를 지배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저로서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현재 그 상황을 얘기하다 보면 뭐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키아벨리로서는 군주론을 통해서 어떤 강력한 군주의 출현만이 그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일종의 필요악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되고 또 독립되어야 된다는 그런 희망을 표현한 것으로 많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분열됐고 쪼개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보여줄 수 있는 지도 하나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가져왔고 그래서 영어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1494년의 그 이탈리아의 상황인데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밑에서부터 보는 게 조금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시칠리아 왕국이 이건 독립적이 되어 있고요. 나폴리 왕국이 있습니다. 이 나폴리 왕국과 시칠리아 왕국도 원래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쪼개게 되고요. 여기에 또 다른 이제 독립적인 그 나라가 있고 여기에 이제 교황령이 따로 있습니다. 이 교황령을 혼자 장악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체사레 모르지아입니다. 그 당시 이제 교황청 군대의 총사령관을 맡고 있으면서 이 교황령이라고 하지만 교황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여러 그 지역의 고유한 어떤 토착 세력이 그야말로 영주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체사레 모르지아가
그걸 이제 그 하나의 그 나라로 엮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나중에 이제 로마냐 공국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교황령이 한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 가운데 그 산마리노가 있는데요. 이 산마리노는 지금도 이탈리아 반도 내에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입니다. 뭐 독립국가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인구 전체 합해봐야 한 5만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요. 이 산마리노는 오래전부터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탈리아가 하나로 통일된 국가가 되었을 때도 참여하지 않고 그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이탈리아와 동일합니다. 이탈리아를 쓰고 뭐 국경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피렌체도 공화국 상태인데요. 여기 피렌체 공화국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쪽 서쪽에 보면은 그 피사는 아직 그 피렌체에 들어가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밑에 보면 이제 시에나가 있고요. 여기도 나중에 합해지게 되고, 여기 별표로 되어 있는 것은 위에 일일이 다른 그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여러 국가들로 나눠져 있고, 베네치아 공화국이 이제 조금 크게 있고, 밀라노 공국 조금 있다 곧바로 이제 프랑스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사보이 공국, 그 다음에 제노아 공화국 등등등으로 쪼개져 있는 겁니다. 이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 입장에서 이 군소 국가들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도 얘기합니다만 자신들의 고유 군대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용병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이 용병들끼리의 그 싸움으로 인해서 그 이탈리아가 점차 이제 그 외부 세력의 말하자면 외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탈리아가 통일되고 부흥되는 과정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이태리 납구성이 서서히 이제 회복하게 된 것이 바로 뭐랄까요, 기본 정신을 제시한 인물이 바로 마키아벨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나오는 리소르지멘토를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그 통일운동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저로서도 그 번역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리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고, 소르제르는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끔 한다. 즉 이탈리아가 다시 부흥해야 된다라고, 재개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움직임인데요. 이 리소르지멘토 운동이 바로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독립하자는 그런 운동이고, 바로 그 출발점일 그 시작을 알린 것이 바로 마키아벨리라고들 많이들 평가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학자들의 경우는 마키아벨리보다 그 이전에 단테라든지 혹은 메트라르카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리소르지멘토가 이제 궁극적으로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 19세기 후반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이제 사르디냐 왕국, 이 사르디냐는 지금은 섬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섬 지방에서 출발한 건 아니고요. 지금 조금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면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저 사보이 공국이라고 나오는 게 여기가 지금은 어디냐면 그 피에몬테 지방인데요. 피에몬테 지방을 이끌어갔던 사보이아 왕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보이 공국이라고 하는데, 이 사보이아 왕가가 원래 그 출발 지역은 사보이라는 프랑스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계열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쪽 그 사르디냐까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1494년에 여기도 나오다시피 바로 아라곤, 말하자면 스페인 그 아라곤 왕국의 그 세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그 사르디냐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운동이 이제 그 결실을 얻게 되고, 그게 이제 1861년에 이제 통일된 이탈리아 왕국이 선포가 되게 됩니다. 이때 통일된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되었어도요, 그 당시 아직 로마는 이탈리아 왕국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로마까지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만 1870년입니다. 이때야 이제 비로소 이탈리아가 명실상부한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고, 이때 교황령에서도 교황청에서 이걸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끝까지 거부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1870년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교황청하고 그 이탈리아하고는 아직도 그게 완전한 뭐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불신은 조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탈리아 왕국으로 통일이 되었지만, 나중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뭐랄까 2차 대전의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 사보이아 왕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 투표를 벌입니다. 아마 이제 국민 투표로 이렇게 정치 체제를 선택한 나라도 아마 이탈리아가 전 세계에서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탈리아 국민들이 공화국으로 가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 근소한 차로 이제 넘어져서 사보이아 왕가가 물러나게 되고 이탈리아가 이제 공화국 상태로 지금은 되어 있고 지금은 이탈리아 공화국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만 해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집필하게 된 그런 배경에 관해서 그리고 군주론 자체 내용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군주론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필요한 사항을 이 정도로만 간략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걸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또 장점도 있지만 또 대면으로 한번 보면은 빨리 코로나 끝나가지고 대면으로 보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제 군주론 읽어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네, 그럼 저로서는 이것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